시작해도 될까요?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부모 아카데미 나침반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통 박수 치세요. 그렇죠? 어,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사단법인 여성가족부에 있는 사단법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정 형편이 어렵든 뭐 지역적으로 소외됐든 아니면 뭐 북한에서 왔든 뭐 이런 친구들에게 이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남들이 뭐 너 좋은 일 한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뭐 학부모 연수, 뭐 교사 연수 이런 등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네, 자세한 내용은 그 제가 어차피 오늘 강의 자체가 아이들 진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하는 것보다 제 삶을 통해서 그 바라본 아이들 진료의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TV에 나왔다 뭐 유명하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건 대충 됐고요. 요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제 이름은 고원형입니다. 깜빡했네요. 대한민국은 네모 사회이다 할 때 한번 넣어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늘 막 언니 앞에 앉아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주사줬어요. 센 동생. 근데 가만 보니까 앉아 딱 한마디 정리가 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보스의 느낌이 좀 있으세요. 어때? 아니 먼저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땡땡 사회이다. 그 솔직하게 민주 사회이다. 이런 것들은 보통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물어보면 교과서에서 배웠는데요. 이런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죠. 좋습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 솔직하게 네. 불평등한 사회도 뭔가 교육적 이슈가 좀 되고 있으니까 불평등한 사회이다. 뭔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가진 자들은 뭔가 준비를 더 해가지고 가는 거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 홀려 계시는 네, 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비교 당하는 사회이다. 누가 자꾸 비교하십니까?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뭔가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꾸 비교하죠. 누군가? 누가 자꾸 비교합니까? 내 자신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우리 아이들 자꾸 이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뭔가 땡땡 사회이다. 맞아.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정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은 뭐 불평등한 사회이다 하신 분도 있고 대한민국은 뭐 학벌 사회이다. 뭔가 다 됐고 일단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1대 5천만에 토너먼트가 시작됐다. 끊임없이 뭔가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가고 뭐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 또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하튼 오늘 좀 진로에 관련된 이야기하니까 뭐 정답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답 사회이다. 우리네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이러고 다녀요. 근데 외국만 나가면 대충 하고 다닌대요. 왜냐면 겉모습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에너지 쓰면서 이렇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뭔가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지 못한 대다수는 내가 마치 루저가 되고 패배자가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주위에 흔한 정답인들입니다. 영어 유치원 나와야 되고 뭐 흔한 정답인들이 있죠. 결혼식도 이 정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거부추.
남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여자들 신발이 어그부츠예요. 그거 발에 땀나는데 왜 신고 다니냐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바뀌었지만 한참 전에 노스페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뉴발란,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 똑같이 요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고등학교 그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밥 천국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검은색 롱패드 입고 있어가지고 김밥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김밥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요새는 김밥 천국인데, 여하튼간에 그 아이들도 왜 그렇게 입냐? 그럼 사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또래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되지 못하면 내가 패배해봐야 됐고 루저야 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이. 근데 이건 꼭 우리들 아이들만 그러지 않아요. 그 주말에 등산객들 보면 모든 복장들이 다 어몽개 대장이세요. 다 그 복장이 정답인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름눈 그냥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복장은 다 어몽개 대장이세요. 뭔가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 또래 정답인 거죠. 사실 요새 그 아이돌 엄청 많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다 비스코름 생겼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생긴 것도 정답이 있어요. 그렇게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정답에서 벗어나셨나요? 뭔가 아이들도 엄청나게 이게 많이 거치고 들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중3 딱 겨울방학 끝나면 많이 변해 있어요. 예, 엄마들도 이왕할 건데 미리 하자. 빨리 해서 자리 잡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내가 늦게 하니까 후회되더라. 이런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생김새에도 정답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요, 신체적 자존감이요, OECD 국가에서 56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주위 흔한 집은 월세인데 차는 좋은 거 타야 돼요. 왜? 그게 정답인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가족 다 계시죠? 똥가방. 월급 100만 원인데 정답인처럼 보이려고 노력 엄청 많이 해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 대학생들 보면 정답인처럼 보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토익 점수는 다 900 넘어요. 근데 외국인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뭔가 대기보다는 정답인처럼 보이려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죠. 왜? 정답 사회니까. 정답 사회에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는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집안일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조차도 출근할 때는 이렇게, 일할 때는 이렇게, 퇴근할 때. 왜? 정답 사회에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보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가 또 핸드폰 사면은, 스마트폰 사면은 거기에 내가 원치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져 있잖아요.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지우고 싶어도 절대 지워지지 않아. 근데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딱 머리에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중요한 거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존재, 성품, 인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몇 개네, 옆집 승진을 했네 안 했네, 뭐 그 사람이 가진 거에 대해 가지고, 존재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엄청 비교하고 닥달하고 정답에게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그 나이대별로 평생 해야 할 때 행동과 생각도 정해져 있어요. 10대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전 다 무조건 공부해야 돼. 텍스트 공부해 그냥. 20대 때는 뭐 스펙 가고 뭐 이렇게, 30대 때 뭐 이렇게. 지금은 대학 진학이 좀 떨어졌지만 뭐 아무튼 다 대학을 가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 정답에서 멀어진 사람에 대한 관심은 폭력 수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학교에 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게 좀 붙여 있던데, 우리가 참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정말 다 좋아하거든요. 미국을 너무 사랑하는데 티도 막 다 아이러브 뉴욕 입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티 엄청 많이 입고 다니는데 미국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국을 정말 좋아하지만 또 미국인한테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이게 낫다. 뭔지 아십니까? 단일민족. 우리 그렇게 많이 단일민족, 단군 4천년 역사에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색깔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답을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다문화 여성들이나 다문화 가정들한테 우리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천박합니다. 정말 천박. 왜? 우리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에도 정답이 있다 생각해가지고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강의 나가는데 대학생들이 딱 질문에 막 수업 끝날 때 질문 인사를 하잖아요. 한 명이 손을 드잖아요. 걔는 그날 거의 죽음이에요. 온갖 레이저가 그 친구를 얘기해서 널 죽여버리겠다, 널 사해버리겠다고 막 레이저를 쏘내는데 무슨 울트라맨이 막 싹 질문하잖아요. 정말 재밌는 건 제가 가끔씩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초등학생들 질문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놀라운 게 고등학교 올라가는 질문이 거의 안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튼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질문이 사라진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사건 있지 않겠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그 부산에서 G20 행사를 개최를 했었죠. 그래서 오바마가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한테 너무 고맙다. 이 엄청난 세계적인 행사를 잘 치러줘서 고맙다. 선물 하나 주겠다. 그게 뭐였냐면 한국 기자에게 마지막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 질문하십시오. 손을 드세요. 손 들었으면 안 들었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우리는 가끔 질문하기 싫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강의 수업도 하고 어떨 땐 토론 수업도 하거든요. 근데 70%는요 강의 수업 좋아해요. 왜냐하면 토론 수업하면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귀찮은 거야. 어떨 때는 멍하니 앉아가지고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자는 뭘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까? 질문으로 먹고 사는 직업조차도 우리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손이 안 드는데 계속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황인종, 우리끼리 황인종 손 딱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냐? 중국인이다. 질문하고 싶다. 그래서 오바마가 안 된다. 한국 기자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가지고 그 중국 기자가 질문하고 행사가 끝나는 엄청 국가적인 망신이 사실 있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네,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재밌으면 아까도 제가 이게 하셨습니까? 땡땡 사이다 이러면 초등학생들은 너무 창의적이에요. 어떤 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공갈빵 사회입니다. 공갈빵 아시죠? 겉모습은 번진하는데 툭 끼면 텅 비어 있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생들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왜?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뭔가 이게 질문이 사라지는 게 한번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데 살아가는 게 최고라 생각해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남들하고 생각이 다른 걸 들키기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하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민족이 센 민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죽은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려워요. 캥거루족이 뭔지 아시죠? 20대 후반에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 쓰는 그런 걸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라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라 증후군은 뭔지 아시나요? 자라가 자기 새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등에 딱 업고 다녀요. 평생을 엄마 등골에 빨대 꼽아가지고 내가 쭉쭉쭉 받아먹게 살겠다는 게 자라 증후군이에요. 생각만 해도 막 등짝을 막 스매싱하고 싶죠. 이 인간아 이러면서 확산되고 있어요. 만만치 않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는 사회가. 여러분 이제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것도 별개 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튼간에 쉽지 않다. 심지어 서울대에서도 최고 학점을 받는 아이조차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대요. 꿈이 없다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정말 세세요.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야, 공부를 잘해도 꿈이 없으니까 이제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석하세요. 내 새끼는 꿈이 없어도 되니까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놀라운 힘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이 대입병 유행입니다.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여러분 대학 다니면 아시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막 선배들이 뭐 사주고 뭐 주변에 막 축하해 주니까 막 정신이 없이 지내는 거죠. 근데 대학교 2학년 되면 여러분들 사라져. 왜?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이 되지 않아. 밥도 자기 돈 주고 먹어야 돼. 누가 사주지 않아. 소개팅도 시켜주지 않아. 내가 뭔가 이렇게 소외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다 보니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여기 왜 왔지?
왜 왔지? 이게 대입병. 그래도 막 휴학하고 뭔가 다른 생각도 하기 시작하는 게 대입병이 지금 유행이다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됐고 일단 가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걸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강의 책으로 묶여나가지고 이 책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많아요. 온통 공공도서관에 깔아줬어. 왜냐면 이게 보니까 마땅한 진료책이 없나 봐요. 저는 놀라운 게 어떻게 이 책이 11세가 나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가면 교육청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 필요 없고 아마 교육청에 있는 게 학교 도서관 데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냈고 오늘 아마 이 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두 번 쓸 건데 첫 번째 쓰도록 하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요. 낯을 잘 가리는 스타일입니다. 왜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게 특별해서 뭔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가끔씩 언론에서 인터뷰하면 뭐 네가 잘나서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선택을 했던 작은 용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너는 뭐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 그런 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마나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사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저는 작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고 뭐 우리는 큰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 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어떻다 이야기할 바에는 제가 MBC 9시 뉴스 한번 나왔었어요. 2010년에 나왔어가지고 그 영상 보면서 이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왜 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MBC 9시 뉴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촬영을 거절했어요. 두 번 조건을 두 개 그렸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의 말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이 아이들은 가난하고 조소성 계층이지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찍은 이유는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있고 이게 뭔가 하고 싶은데 똑같아요. 기업도 우리 대기업만 크잖아요. 제가 때 NGO들도요 큰 데만 다 알아요. 저희 처음 들어보셨죠? 네, 뭐 큰 데 있지 않겠습니까? 뭐 월, 유 막 시작해가지고 키 시작해가지고 굿 엄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알려져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여튼간에 뭐 NGO는 후원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좀 알려져서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MBC 9시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좀 힘이 있었어요. 공중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김연아 다음으로 나갔어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셨는데 끝나더라고요. 안 되려면 안 되는구나. 네. 안 되는데 본인이? 초등학생들이 방학 중에 옆서 대학생들이 1대1로 맡아 책을 함께 고릅니다. 독서 생활, 나아가 인생까지 상담하는 멘토로 나선 봉사 대학생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모여 독서 토론도 진행합니다. 퀴즈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면서 이내 진지해집니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인상적이었어? 아니 저도 커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대학생 멘토는 지난해 서울대 대학원생인 고원영 씨가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소속 활동가들이 리더십 강의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이 돈을 독서토론 멘토링에 지원하는 덕분에 아이들은 무료로 수강합니다. 지난해에는 10명 정도였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90명으로 늘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로 변하면서 효과는 국영수 과외보다 더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꿈과 어떤 비전이 생기다 보니까 목표의식이 생긴 거죠. 뭐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도 있고요. 전교에서 17등하는 아이도 있고요. 물론 사교육도 안 받고. 아름다운 배움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교육 실험이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훈. 제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나가고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 돕고 싶다는 게 있었고, 뭔가 이렇게 후원금 늘었으면 목적이 있었는데, 이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전화를 들어서 도움을 청할 용기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였냐면, 직접 찾아가야겠다. 필요한 게 있었고, 이게 나가고 대박이 났어요. 홈페이지가 3번, 4번 다운당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불통, 마비, 상담 전화 계속. 이 딱 전화가 상담해가지고 우리 애 좀 해달라, 우리 애 좀 도와달라, 난리 났어요. 이 딱 전화 온 곳이 딱 3군데였어요.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강남, 서초, 송파. 그 돈 많은 엄마들이 한 달에 가입비를 900만 원 쓰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공짜로 하는데 성적이 어떻게 오를 수가 있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어떻게 전교 1등 할 수 있느냐? 이게 난리 나가지고 저한테 우리 애 형 좀 만들어달라, 우리 애 누나 좀 만들어달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어머니 저랑 형 만들면 깜빵 가십니다. 아버지를 만드셔야죠. 막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는데,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게 강남 서쪽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얘들 성적 올리려고 멘토링을 하지 않았어요. 책 읽고 토론하고 약간 꿈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성적 올리려 한 거 아니었었고, 그냥 그 아이의 삶을 좀 회복시켜주고 싶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삶을 살아가니까 성적은 그냥 보너스처럼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게 핵심이 아니었었는데, 여하튼 언론사는 좀 이렇게 자극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걸 좀 비춰주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서 막 난리가 사실 나왔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그렇게 돈 많은 부자님들께서 이렇게 후원 신청을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참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방송 나오고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후배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형 고생하네. 딱 한 건 들고, 대한민국 쉽지 않구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이 다음부터 별 방송 잘 안 해요. 효과 없구나. 야, MBC 아웃시스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떻게 운영하냐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후원금을 가지고 후원금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고민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도 강의하지 않겠습니까? 강의하면 제가 강사비를 개인이 가져가진 않습니다. 눈물 머금고 사무실 반납을 해요. 내 돈인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강사비하고 후원금하고 섞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더 많은 아이들을 돕는 작업들을 좀 이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여하튼간에 제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농어촌 아이들이에요. 전교생이 뭐 13명, 7명 이런 아이들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뭐 아라초등학교 학원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럼 복지관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고.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 면 단위로 가면 아동센터도 없고 복지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덜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그런 아이들을 좀 학교랑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뭐 가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저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걸 잘해요. 그걸 멘토링 하는데, 멘토링이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특별한 기술들이 있어서 저러다 보니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경기도 교육청 연락이 왔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고 생존 학생들, 희생자 동생들을 한 4년 동안 꾸준히 케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아무튼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좀 드릴 메시지가 있어서, 2017년 말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영국 영역을 맡깁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1000일 동안 어떤 치유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영국 영역을 맡겼고, 그 영국 영역을 고려대학교 김승석 교수가 맡아서 영국 영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겨레 20이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답답해서 물어봐요. 희망적 사례는 없었냐 도대체. 엉망진창이었는데 희망적 사례는 없었냐 했을 때, 이게 재밌는 게
두 개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스쿨 닥터하고 하나는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단체를 이야기를 해요. 이 단체 대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가장 도움될 게 뭐였냐면 네가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어주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됐대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드리는 건 무슨 아이들 만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때 아이들 만날 때 우리나라 전문가 역할이 가서 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단해 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학생 멘토들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 존재 자체만 받아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상담을 받는데 선생님 저 친구 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역할은 뭡니까? 이 친구가 왜 친구 보고 싶은지 분석해가지고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대학생들은 친구 보고 싶니? 나랑 같이 분향소 가자. 같이 분향하고 울면 안아주고 밥 한 끼 먹어주고. 이게 좀 역설적인 거죠. 이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됐던 게 전문성이 없는 게 도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네가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어주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이 아이들에게 최고로 도움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자크 라칸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타인인 수많은 너를 경험하며 나를 형상하는데 너의 기근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너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상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번호에. 근데 주말에 뭔가 약속을 잡고 싶어. 뭔가 남편분께서 오늘 너 휴가야 놀고 와 이랬는데 막상 연락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약속이 엇갈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막상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은요 외로워요. 이 아이가 내 엄마 아빠를 너로 인식할 수 있느냐는 건 정말로 이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다. 왜? 이게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뭐 여러 가지 이어되고 학습이나 모든 게 뭐 진로든 간에 뭐든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의 기근.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부족하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지켜봅시다. 우리 아이들 생태계를 돌아보면 한 아이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전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전문가 찾기 시작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서울에서 데리고 와야겠다. 여기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지켜봅시다. 이 아이는 여하튼간에 뭐 우리나라의 사실 교육이 뭐 약간 말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육 전문가 중에 하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 옆에 교사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교사 학교 안에 지정가가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상담사나 수많은 전문가들을 배치해놔요. 아이가 학교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상담을 받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게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런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신과 상담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집 사는 친한 언니 동생 연락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주말에 카페에서 6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거죠. 1시간은 안 되죠. 부족하잖아요. 내 마음 털어놓기가. 4시간 6시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해지잖아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한 80%, 70%, 90%까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당 부분 너라는 존재로 뭔가 전문성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의 기근. 제가 찍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보실 거잖아. 제 강의의 특징 찍거나 필기하지 마시라. 왜냐면 가서 나중에 안 보실 거니까.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제가 부모 대 학부모 SBS 스페셜 촬영했었거든요. 그때도 그거였어요. 가족력이 있는 거 도대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하튼간에 뭐 대입 중심, 경쟁 중심 여러분들이 봐도 상황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있는가? 아니면 가족끼리 등지고 있는가? 그래서
상당 부분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분들이 해결되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세월호 사건을 겪은 아이들도 어떤 전문가보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 존재해야 되지만 너를 믿어줄게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가장 도움이 됐대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떤 애인 거죠? 초등학교 5학년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되죠. 그죠? 1, 2, 3학년들은 그냥 껌딱지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가라 그 정도 껌딱지니까 5학년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중학교 같으면 그냥 엄마 아빠 존재를 싫어해요. 애들이.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전공이 뭐일 것 같으세요? 제 전공 제가 하고 있는 일 보면 교육, 사범대. 너 심리적으로 제가 심리적으로 보이나요? 네, 그렇지 않지만 그럼 뭘로 보이세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하세요. 자, 임용고시 떨어져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철학과 전문에 너 우리 뭐 전도하러 왔냐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법하고 행정 전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이런 말씀 그러겠지만 제 시대 때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진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진로 개념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었어가지고 저보다 더 연식이 오래되신 것 같은데 우리 대학은 누가 보내줬습니까? 네? 부모님 보내줬어요? 저는 대성하고 이영덕 실장이 보내줬어요. 기억나시나요? 수능이 점수 나오면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는 참 많이 좋아졌죠. 요새는 아이들한테 뭐 진로 특강도 있고 자유학기제도 있고 참 아이들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게 진로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학교가 막 밤 10시까지 묶어놓고 막 두드려 패고 이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30살 때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30살 때. 30살 때. 아무 고민 없으니까 30살 때. 야,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지?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나는 도대체 뭘 잘하지? 이런 고민들이 30살 때 왔어요. 사춘기인지 5층인지 6층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왔어요. 근데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이 질문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은 이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가요.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겨가지고 잠깐 멈춰야 돼 결정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 때 그때 그 뭐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교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조교란 게 별게 있겠습니까? 뭐 청소하고 교수님 자리를 비워드리고 뭐 PPT 만들고 이런 조교, 뭔가 연구하는 조교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청소하는 조교였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시간을 일주일만 휴가를 주십시오. 왜? 해남 땅끝에서 서울까지 걸으면서 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고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니?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여러분들이면 30살 먹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잠깐 멈춰야겠어. 왜? 꿈을 찾으려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쳤구나. 교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넌 미쳤구나. 여하튼 뭐 이렇게 욕을 얻어 먹었으니까 약속을 받아왔고 하는데 방학 전에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다른 친구들 뭐 하겠다 이러는 건데 내가 나 잠깐 멈추려고 잠깐 해서 걸어서 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답변이 한결같은 거예요. 너 진짜 용기 있다. 너 진짜 멋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자기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그 하루 이틀 내리면 내가 낙오될까 봐 불안해서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버스하고 지하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 타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타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근데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아이들도 몰라요. 근데 그냥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멈추지 못하죠. 낙오할까 봐. 불안해서. 놀랐죠.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이 집단 친구들이
이걸 멈추지 못해 불안해가지고. 근데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이때 멈춘 거였어요. 잠깐 멈추자. 멈춰서 정말 나랑 이야기 좀 해보자. 너 도대체 뭐 하고 살고 싶냐? 제 인생의 최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남 땅끝에서 이렇게 걷고 막 엄청 걸었어요. 뭐 해남 땅끝 걷기도 하고 틈나면 뭐 강화도 걷기도 하고 제주 내려와가지고 올레길 뭐 1코스, 5코스, 7코스 혼자 걸으면서 끊임없이 혼자라서 혼자 핸드폰 다 꺼버리고. 왜냐면 혼자 걸어야 돼요. 자꾸 같이 걸으면 이야기하게 돼. 그럼 내가 생각을 못하는 거고 핸드폰 있으면 자꾸 뭔가 연락이 와요. 나 뭐하니? 나 지금 뭐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져요 제가. 그래서 아예 차단. 혼자 걸었는데 제가 그렇게 저랑 이야기하면서 제 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꿈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어요. 찾으면 강의가 끝나요. 못 찾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네? 해맑아요. 네. 그때가 나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거니? 해맑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러지만 저는 해맑아의 표현이 더 좋아요. 왜냐면 사진 보시면 제가 진짜 섭섭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거 알아요. 이런 잘생긴 사람 하신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못생긴 거 아는데 그래도 그게 지나가는 소리로 기분 좋으라고 립 서비스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 너무 근엄하세요 지금. 네, 끝나고 3도선 다 가져가세요. 제주니까 3도선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해맑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저는 제가 좋아한다는데 제가 쓰는 단어예요. 순수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막 3살, 2살 때 참 순수하잖아요. 그 웃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럼 4살부터 5살부터 웃음이 사악해지잖아요. 뭔가 초콜릿 주면 막 웃고 안 주면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소순수함도 잃어가는 것들이. 근데 참 순수하잖아요. 이 나이 먹고. 뭐냐면 저는 이게 제 표현인데 진로에 대해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내가 즐겁게 하는 걸 저는 순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때가 어떤 거냐면 막 이렇게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서울에 가면 종로에 복지관 제일 큰 데 있거든요. 그러면 식기를 가면 식기당 봉사하거든요. 4,000장을 해요. 4,000장을.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도 제가 밥 먹고 저도 모르는 사이 후배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알았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돕는 걸 할 때 너무나 행복해하는구나. 야, 이 일 내가 해야겠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꿈이라는 건 내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타인이 볼 때 보이기 시작해요. 도서관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진단지 해가지고 무슨 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허락해 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주 하는 말, 너나 잘하면 돼. 야, 너만 잘하면 돼. 이제 너만 잘하면 돼.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공동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꿈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 자신만 보려고 하고 도서관에 앉아있기 때문에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초등학교부터 체험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체험학생들이 그런 거죠. 학교라는 안전된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죠. 꿈도 그 관계 속에 나오는 겁니다. 체험활동도 저는 취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교라는 안전된 울타리 안에서 학교 아닌 다른 사회와 관계를 맺어보는 거죠. 직업체험도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에서 이거 코칭 용어인데 마음의 울림이 있는 거, 공명이 있는 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꿈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제가 만난 많은 나름대로 성공한 친구들도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 이렇게 자백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아닌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바라보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체험 가면 놀러 간다 표현 생각하잖아요. 체험은 놀러 가는 거고 학교에 있는 건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고 또 꿈이라는 건 어두어두한 동굴을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어두한 동굴에 갇혀 있으면 빠져나가려면 뭘 보고 나가는 거죠? 그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돼요. 한 줄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줄기 빛인데 후레쉬가 필요합니다. 후레쉬 이런 분들 계시는데 한 줄기 빛.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알잖아요. 강요하는 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 전에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나 학교 교사 될래. 선생님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엄마 나 있잖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보는 게 나는 맞는 것 같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래희망 적어놓은 걸 제일 싫어해요. 꿈이 없는데 자꾸 적어오래. 그러면 없어. 혼나는 거야.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꿈도 없냐? 이렇게 또 혼나는 거죠. 적기 쉽지 않아요. 적기 쉽지 않은 이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십시오. 방향성을 잡고 동굴에 빠져나갈 때 이 빛을 보는 게 아니고요. 땅을 보면서 걸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방향을 잡았잖아요. 이 어두어두한 동굴에는 수많은 바위와 웅덩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가면 너무 자빠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게 미래의 방향성을 가지되 학교 생활, 현재 하루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갖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 빛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자연스럽게 꿈은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방향성만 잘 잡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전부 다 이게 오해된 건데 구체적이어야 한다. 꿈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야기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해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꿈이라는 건 동굴이 있고 커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너스처럼 따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성보다 방향성이 먼저다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이게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뭔가 돕는 일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뭐 공익 변호사 그룹 가가지고 인턴도 해보고 한부모에 모아서 막 이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구체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뭔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될 시점들이 왔었어요. 근데 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뭐 좋은 제안들 해줬어요. 뭐 외국계 회사를 가봐라, 뭐 어디 가봐라 해봐라. 좋은 제안들 해주셨는데 그 좋은 남들이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제안들이죠. 뭐 급여도 높고 뭐 좋고 이런 건데 제가 그걸 다 거절하고 이 가난한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이 시민단체를 설립하게 된 선택 기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웃으면서 출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네? 네, 저는 월요일 제일 좋아해요. 전 사실 일요일에 밤에 잠을 설쳐가지고 월요일 일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금요일 제일 싫어해요. 제가 막 주말에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일 멈춰야 되는 금요일이 전 제일 싫고요.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월요일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교사 연수하거든요. 교사 연수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통계치가 그런데요. 직장 가면 우울해진다가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네? 통계치가 이렇게 우울해진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죠 개념이 아니라 우울해진대요.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우울해할까요? 10명, 8명이랍니다. 8명이 우울해진다. 제가 저기 전북교육청 가가지고 교사 연수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10명 중에 8명이 우울합니다. 딱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우울하지. 어떻게 8명이야? 막 이렇게 하는. 이 8명이 우울할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직장 내? 우울할 때 화장실. 역시 혹시 주변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분이 계시면 가서 한번 안아주세요. 너도 그러하냐?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한번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죽고 싶었어요. 제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과 버스 보지 않겠습니까? 출근하는 지하철과 버스 보니까 웃으면서 출근하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처럼 다 인상 쓰는.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라는 게 무언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행복하시기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직장을 잡았다 칩시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결국 이게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좋은 직장을 잡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통계치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원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이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논리적 흐름들을 가지고 사교육을 시키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통계치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해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직장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눈 떠 있을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행복하셔야죠.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출근하는 길이 행복해야 됩니까? 불행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보니까 웃으면서 추는 인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아요. 지금 좀 있어요. 내가 강의를 많이 해서 그러나? 스마트폰 게임하다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네, 웃으면서 출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적지 마시고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직업이라는 건 디플레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심오한 놀이여야 된다. 직업이라는 건 즐거워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회복지 전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뛰는 자에 걷는 자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에 뭐가 있다고요? 즐기는 자에 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지금도 사회복지 개론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멘토링하는 사회복지사들을 7년 전부터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제주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와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제 일 너무 즐거우니까 하루에 일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14시간에서 18시간씩 일했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생각해보세요. 야근을 하잖아요. 즐겁게 야근하는 인간하고 인상 쓰면서 야근하고 만드는 노동의 생산성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사시는 분하고 부부싸움하고 하면 설거지도 안 돼요. 다 때려 부시고 싶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때려 부셨나 봐요. 안 돼요. 노동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막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이 꼭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거든요. 꼭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겠는데 그중에 하나 이거예요. 선생님 잘하는 일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나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좋아하는 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는 일 한다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저랑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잘하고 좋아하는 이렇게 욕심이 많으셔. 저는 첫 번째는 이 아이들 이야기 보면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다지 잘합니까? 그다지 잘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하는 줄 알아. 제가 만나보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하는 줄 알아. 막 그런 애 있지 않습니까? 야, 막 노래 잘한대. 야, 그럼 너 어디서 한번 봐. 선생님 저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런 상업적인 경쟁 프로그램 나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엄청 못하면서 막 여기는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거냐면 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2인데 근데 너무 고민이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축구하면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축구 선수만 생각하세요. 그럼 축구라는 분야에는 직업이 몇십 개가 있어요. 제도 알지 못하는 축구 유니폼, 축구 트레이닝, 전술, 해설, 칼럼 수많은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러냐면 정보가 없어요. 축구하면 축구 선수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만일 때 장래희망 못 적은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못 적는 겁니다. 아이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몰라요. 질문 던져볼까요? 서울대학교에 법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한참 이슈 있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조국 교수님. 한참 이슈잖아요. 서울대 법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 질문 이상하나요?
서울대 법대 다 서울대 법대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서울대 법대는 7년 전에 없어졌어요. 어디 보내실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은 그때 연대 옛날 그런 느낌. 맞아요. 로스쿨이 생긴 전국에 25개 대학은요 법대가 없어졌다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 대부분들 아이들 법대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고대 법대 없다니까요. 제주도에 법대 없어요, 여러분들. 네, 로스쿨 생겼잖아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 전혀 모르세요. 정보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요새 또 교사 되고 싶어 하니까 저 교사가 꿈입니다. 사범대하고 교대를 구분 못하는 애가 50% 넘어요. 알아야 선택을 하죠. 알아야. 여러분들 오늘 그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가서 네가 아는 직업 개수 한번 적어봐. 10개 이상 적은 애들이 없어요. 네가 아는 전공 개수 적어봐. 10개 이상 적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말고 부모님들하고 워크숍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학부모 교육으로. 그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6명이서 조를 짜요. 그래가지고 50개 직업을 적으라고 해요. 이렇게. 혼자는 못 적으시니까 6명이서 막 적어요. 근데 50 적잖아요. 근데 6개, 예를 들면 6개 모둠을 한다. 36명이 오셔가지고 6개 모둠을 하잖아요. 놀라워요. 1번부터 22번까지는요. 이 6개 중에 다 똑같아요. 1번이 뭘 같으세요? 의사. 2번이 뭘 같으세요? 검사, 판사, 변호사. 마지막 22번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중개사예요. 사자를 1번부터 20번짜리 다 사자로 끝나. 우리 사자 겁나 좋아하잖아요. 22번이 부동산 중개사로 끝나요. 다 비스꾸림이에요. 검사, 판사. 심지어는 우리 종교인들 중에서 스님이 있고 신부 있고 목사 있잖아요. 목사만 적어요. 우리 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선택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쇼핑 하시잖아요. 이 옷을 어떤 사람은 3만 원 샀어요. 어떤 사람은 저 옷 이쁘네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2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더 많이 검색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을 투자해서 정보를 산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더 많은 정보가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알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는지가 여러분들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이런 경우 갑니다. 부모님 여기 앉고요. 아이들 여기 앉아요. 이야기해요. 얘들아, 부모님이 뭐 강의 안 하니? 부모님들 강의 안 하십니까? 저는 정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정이어서요. 부모한테 애들 전혀 강의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막 배꼽 웃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다 강요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그 직업이 그것밖에 없는데 당연히 아이들한테 흘러갈 때 정보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너무 고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혹시 중학교 부모님들 계신 분 있겠지만 자유학기제 할 때 직업인 특강 하잖아요. 혹시 청소부 아저씨가 와서 특강 보셨습니까? 혹시 이마트에서 파시는 분이 아셔가지고 한 거 보셨습니까? 전부 다 사자들이 와서 해요. 그 중학교에서 그쪽에 사자 될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일상의 삶과 직업을 분리시켜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을 못 쫓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수많은 직업인들이 만나거든요. 버스 기사님 만나고 뭐 마트에서 이거 파시는 만나고 수많은 직업들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걸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직업을 일상의 진로를 일상의 삶과 분리시키고 이걸 고상하고 숭고한 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마을 활동가 하시는 분들하고 프로그램 진행해도요. 그분들도 그래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마을 활동 하시는 분도 비슷하게 적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막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일상의 삶과 또라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애들한테 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사자 드라마들 주시면 이렇게 명망가들 마셔가지고 아이들 특강을 하니까 부모님도 인식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이게 청사 부분 하시는 아저씨 분들 뭐 직업 생각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인식 안 시키시고 저것도 직업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래서 일상의 삶과 아이들의 진로와 절대 구분해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냥 내 자녀에게 말할 자격을 갖추고 싶었어요.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 꿈꾸며 살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부모라 하면 사실 자식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이 하나만으로. 근데 아이들한테 받아들이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주말 드라마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대발의 아버지, 기남이 호남이 엄청 재밌었잖아요. 근데 양식 냉장고 끝나고 보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 벤치로 TV 막 돌리시면서 너 인마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가서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입이 뭐 나오죠 입이. 근데 만약 아버지께서 TV를 같이 끄시고 같이 책을 봤으면 제가 입이 덜 나왔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TV 보시면서 본인만 기남이 호남이 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자격을 갖추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란 사람을 온전히 나로서 평가하고 싶었어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고 네가 사랑하는 게 뭐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남 시선 됐고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됐고 정말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는 거 온전히 나를 나로서 평가하고 싶었어요. 왜? 날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삶 살아야죠. 내가 즐거운 거 하면 살아야죠. 제가 이 아름다운 배움의 단체를 선택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라면 사실 이렇게 저희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많잖아요. 130만 정도, 130만 정도. 여러분 자녀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냈죠. 죽어도 안 보내요. 우리 어머니는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죠. 반대. 사실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 급여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대화 속에서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누가 정해줍니까? 우리 아이들의 꿈을 누가 정해줘요? 첫 번째 사회 고정관념이 정해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세요. 그분들이 우리 아이의 꿈을 정해줘요. 우리 어머니가 답답하시는 거예요. 야, 아이들이 서울로 유학 갔다면서 뭐해? 그러면은 삼성 다녀.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그래. 한전 다녀. 그럼 끝이야. 근데 뭐 NGO 그게 뭔데 자꾸 저 말이 길어져요. 이렇게 질문이 많아져.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가 옆집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은 옆집 엄마가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예요. 놀라운 통계치를 말씀드릴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학원을 선택하는 1위가 뭡니까? 옆집 엄마예요. 내가 그 학원 상담받고 이 학원이 교육 과정이 우리 아이랑 맞고 안 맞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학원 선택 1위 옆집 엄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가까워도 먼 사이. 가까우면서도 경계 대상이 옆집 엄마라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 그러시잖아요. 우리 수영장 다니는 그 엄마 친구들이 계신가 봐요. 물어본가 봐요. 근데 뭐라고 답을 못 하겠대. 여러분도 저랑 같이 지금 1시간까지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사회적 경제고 뭐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 해야 되니? 그냥 우리 어머니께서 만약에 우리 아들 현대 다녀 이런 옆집 어머니께서 더 이상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뭐 자꾸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아이들하고 갈등 있는 거 행복의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 퇴근해 오시면 아버님께서 어머니한테 꼭 물어보셨어요. 오늘 쌀밥이야? 그 시대 때는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따뜻한 쌀밥. 지금은 가난한 쌀밥 먹고 옛날에는 가난한 쌀 먹었잖아요. 따뜻한 쌀밥에 아랫목에 잠자는 게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그 시대 때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물론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가 안 먹일까가 문제예요. 빈곤이. 그러다 제주도가 빈곤율 1위라면서요. 아동 빈곤율. 비만. 빈곤이란다. 죄송합니다.
실수했네. 비만율이 전국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안 먹을 거가 문제예요, 사실 지금. 근데 아이들이 뭐냐면 안전보다는 좀 다른 생각들 하고 싶어해요. 뭔가 자기들이 이제 굶어 죽겠다는 생각들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낀 세대예요. 그런 가난함을 겪은 것도 겪었고 또 이렇게 부유함을 겪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항상 양가 감정이 드시는 거예요. 아, 이놈이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면서 아, 이놈이 그래도 좀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양가 감정이 생기시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낀 세대니까. 둘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아이들하고 갈등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 우리는 경험한 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보면 제가 우리 어머님 존경하거든요. 평생 가정주부를 하셨어요. 조금. 저를 출산하시고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평생 가정주부를 하셨는데 제가 돈 벌이가 많지 않으니까 용돈을 많이 못 드는데요.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딱 3가지예요. 아들, 특히 뭐 방송 나가면 바로 전화 오세요. 아들, 겸손해야 돼. 첫 번째 겸손. 쉽지 않아요. 두 번째가 돈에 욕심 부리지 마. 항상 이러세요. 세 번째가 사람 간의 신뢰가 중요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 던지십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야, 나 한갑 때는 장가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준비하고 있니? 막 이런 느낌. 우리 어머니 평생 가정주부 사셨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요 가정주부인 것 같아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유일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다 꿈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게 저는 가정주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직업은 자기 모든 걸 내려올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일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삶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 용할 때 아이들이 뭔가 갈등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라는 겁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여하튼 제가 이제 이런 단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면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나 이렇게 해서 뭔가 시민단체 만들 건데 되겠냐? 물어보니까 100명한테 물어보니까 100명이 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사실 실패할 거란 말은 안 했어요. 너는 이렇게 이상적이냐? 마음 상할까 봐. 너 왜 이렇게 로맨틱해? 현실은 달라. 얼마나 현실 냉정한데. 넌 새끼야 너무 이상적이요. 이런 말 너무 100명이 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대물었어요. 야, 그럼 너는 살아가면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상적으로 살아본 적 있냐? 대물었어요. 속으로. 삐질까봐.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대요. 제가 제주도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돼요. 아무튼 이건 됐고 제가 뭐 이것도 하고 있어요. 17인상학교는 중학교 졸업을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덴마크 애프터스쿨에 제가 가져와가지고 중학교 졸업을 1년 동안 쉬고 1년 동안 자기 삶을 준비하고 가는 것도 하고 있고 뭐 마을도서관 청년 인생학교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청년 인생학교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계속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전공에 대해 알려주는 거 17개 전공들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금 돌아가면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제 청년 인생학교 프로그램 하나입니다. 이 제주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제주에 뭔가 주고 가자.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아이들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캄보디아에 제가 진출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저는 제가 못하는 게 관심 1도 없어요. 재능은요 4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가능 있으세요? 두 번째, 나 어느 정도 다 한다. 중간 정도는 한다. 세 번째, 하나도 없다. 네 번째, 몇 번이 답일까요? 네? 몇 번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부분 2번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4번을 지향하고 싶으신 거죠. 대부분 2번에 3번에 계세요? 아니 1번에 계세요?
원래 4번이었어요? 네. 4번이 맞아요. 4번이 맞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몇 번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2번에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2번에 많이 가 계실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국민학교 졸업하셨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성적 나오면 어머니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평균 몇 점이니? 평균 성적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뭐가 깔려져 있냐면요. 이게 깔려져 있어요. 평균의 패러다임.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뭐부터 보십니까? 잘하는 것도 보십니까? 옆집 아이들과 비교해가지고 못하는 걸 보십니까? 못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뭔가 투자해가지고 이걸 보완하겠다 생각하시죠. 이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가지고 이 잘하는 거를 강점으로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못하는 거를 막 발견해. 특히 부모님들이 막 해쳐 막 찾아낼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찾아내. 그래가지고 이거를 평균화 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특기 적으라면요.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음악 감상 적어요. 취미하고 특기를 구별하지 못해 애들이. 남자들은. 왜? 이런 말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남자는 못하는 거 없어야 돼. 남자는 못하는 거 없어야 돼. 그러니까 취미와 특기를 구분 못해요. 독서가 특기입니까? 취미지. 예? 여행이 특기입니까? 취미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취미와 특기를 구분 못해요. 예. 이 말 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남자는 못하는 거 없어야 돼. 저는 제가 못하는 거 관심 1도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운동신경 없는 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막 운동을, 저희 때는 농구가 완전 유행이었거든요. 마지막 승부, 시무나 딱 너무 엄청 좋아했어. 다 농구했어. 다. 현주연 막 문경은 우지연 막 다 농구해. 다 농구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농구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운동신경이 없는데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농구에 빠져버렸어요. 맨날 농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표 딱 뽑는데 반대표 뽑히더라고요. 농구 너무 좋아하니까. 걔 농구만 했으니까. 학교 대표 탈락. 운동신경이 없는 애들은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기껏해 반대표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지만 위대해지진 않다는 거죠. 국가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레이트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전형적으로 문과형 인간입니다. 문과형 인간이에요. 네.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연애할 때도 100일, 200일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 전 제 생일도 기억 못해요. 숫자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 생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전화 와요. 아들 오늘 생일이다. 그럼 내 생일이야 엄마? 이러면서 생각이 없어요. 근데 단체를 운영하고 보니까 회계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회계 업무를 배워서 하는 게 잘하고 빠르겠습니까? 회계 업무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일하는 게 잘하고 빠르겠습니까? 함께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지트 형사로 만들려고 해요. 가지트 형사 다 나오는 애들 가지트 형사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걸요 강점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 우리 아이들 재능을 찾는 탐정이 되십시오. 탐정. 못하는 거 어쩌라고. 인간이란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라고. 재능을 찾는 탐정이 되셔야 돼요.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너무 힘드시다고요? 더 노력하세요. 열심히 되는 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다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걸로 깨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딱 한 명 볼까 말까 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제가 대학원 통계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통계학 수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내 뒤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우와 봤는데 엄청 잘생겼어요.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똑똑하지 잘생겼지. 근데 딱 집에 가는데 차를 외제차를 끄고 가는 거예요. 집도 부자야.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요.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회장이어가지고 이제 같이 운동하는데 운동도 너무 잘해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세상에 정말 다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신은 공평한 걸 알게 됐어요.
저에게 큰 기쁨을 두 개 주셨어요. 그분이. 신께서 저에게. 첫 번째 그 세진 않아.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농구를 하는데 저희 패스 해줬어요. 내가 패스 해주고 지가 슛을 쐈어. 슛이 안 들어갔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지 잘못이죠. 지 잘못도 아니야. 지가 프로입니까? 싸움 다 들어가게? 근데 나한테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아이가 신께서 얘기 엄청나게 진행해줬지만 싸가지가 없구나. 여러분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다지 안 되죠?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었는데 신께서 걔한테 30살에 탈모를 주셨어요. 내가 이겼다! 막 이렇게. 아무튼 제가 뜻을 세우니까 상도 엄청 주더라고요. 아무튼 막 그래요. 상도 주고 상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내가 요새는 이제 장가사 갖고 오지 마라. 대통령님 갖고 오지 마라. 내가 이러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요. 저는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고 돈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말을 믿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꿈을 갖고 간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씨앗을 땅에 심고 이 씨앗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꿈을 갖고 간다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있고 씨앗이 딱 싹이 트고 나무가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태양 필요하고 물도 줘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가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면 더 좋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딱 심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누군가 와가지고 이 씨앗이 잘 심어졌나 막 확인해봐요. 싹이 안 탔네? 덮어. 또 그 다음날 가지고 또 확인해봐. 한 3, 4일 이러다 보니까 이 씨앗이 자리를 못 쫓고 썩어버렸어요. 얘 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한 인간이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자꾸 확인하려고요. 이 씨앗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는 즉시 바로 해요. 즉시 바로. 제가 농어촌 아이들에 관심 생겼잖아요. 2010년에 알았거든요. 2010년 5월달에 알았단 말이에요. 2010년 7월달에 바로 농어촌을 시골 가가지고 대학생 들고 가가지고 2주 동안 먹고 자면서 아이들 공부 가르쳤어요. 저는 바로 해요. 바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건 깜짝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쓴 용어인데 아이들은 꿈을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판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꿈 있잖아요. 뭔가 이게 소비적인 판타지가 있잖아요. 이 판타지를 거쳐야지만 진짜 고민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뭔가 해보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너 이거 하다 그만둘 거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저는 가능하면 하게 해주면 좋다. 생각보다 빨리 그만둔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든다. 왜? 금방 그만두기 때문에. 얘들 이런 걸 겪어야지만 이게 우리가 판타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판타지를 겪어야지만 해요. 왜냐면 이게 자꾸 끊으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속 심리가 생기냐면 뭘 하고 싶은 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엄마는 해봤자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구나. 그래서 큰 비용 들지 않는 선에서 하고 큰 비용 드는 아이들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금방 그만둔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가능하면 저는 아이들 어릴 때는 여러분들 예산이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게 좀 허무맹랑한 것. 아이들은 또래 관계가 엄청 중요한 시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래 자극되면 발레 배우면 엄마도 발레 배우래 온다는 말. 이야기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냥 제가 힘이 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인데 좀 더 하다라는 것도 다른 개념이 있어요. 가끔씩 즉시 하다를 가지고 이걸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남용하시는 부모님 어머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나 오늘 강의 들었는데 그거 진짜 훌륭하더라. 자기 삶 행복하려면 하고 싶은 거 바로 하래. 나 가방 하나 바꾸고 싶은데 여기서 그 하다라는 거 이 하다가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써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뭔가 준비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일을 해서 안 될 이유가 한 300가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바로 해요. 바로. 하고 제가 힘들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든데 행복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힘들면 불행한 줄 알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불행하다는 전혀 차원인 다른 개념입니다. 힘들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행복하다. 힘든 건 불행하다는 거 같은 개념이 아니다. 라고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이거 됐고 패스 하고요. 제가 그러면 삶이 팍팍할까요? 넉넉할까요? 네, 엄청 넉넉해요. 어떻게란요? 마음이 넉넉한데. 저는 대형마트를 가지 않습니다. 저는 푸드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생협과 로컬 푸드만 항상 이용합니다. 전 소중하니까요. 저는 돈이 많지 않지만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돈은 범퍼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곳이 10군데가 넘습니다. 왜? 저는 내가 이렇게 강의 듣고 정말 저한테 청소년 강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도 제 생각 들으면서 그런 말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애가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 들으시나요? 안 드시나요? 제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진로 교육은요. 우리 아이가 커서 뭔가 도전했을 때 실패를 해도 또다시 기회를 주는 좋은 사회를 물려주는 게 저는 최고 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노력, 여와 그런 걸 아이들에게 똑같이 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좀 더 좋은 사회를 물려주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 진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새끼를 제일 잘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옆집 새끼 잘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찔러버리잖아요. 내 새끼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모두의 새끼들을 모두의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새 뭐 제주도 큰 사건이 최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일어났잖아요. 서울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 새끼를 잘 키우면 뭐합니까? 지나가다가 찔러버리는. 그래서 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제 개인적 삶을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꼭 너 나처럼 살아니까 이렇게 되는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하지 않고 그래서는 정말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 후배가 여자 후배인데 연대 나와가지고 한양 로스쿨 갔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28살에 삼성의 사내 변호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 따라가지고 오빠도 취업했어요 왔더라고요. 왔어요 이렇게. 밥을 딱 먹는 건데 궁금하잖아요. 야 삼성 사내 변호사가 첫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저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8천 정도 받는데요. 저번에 1년 전 때 8천 받는데 1년 전 때. 많이 받잖아요. 더 많이 버시나요? 여러분 걔랑 나랑 만나면 누가 밥 사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까? 에? 제가요? 걔가 사야죠. 네. 제가 걔한테 이랬어요. 야 오빠 좋은 일 알지? 그럼 우리 오빠 최고지 훌륭하지. 그럼 너 월 10,000원씩만 후원해봐. 월 10,000원 쓰는데 8천만 원에서 12만 원 빠지잖아요. 쓰는데 손을 떨더라고요. 치워라. 걔 만나면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오빠 나 요새 돈 없어 힘들어 죽겠어. 제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돈 없어 힘들었다는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세 사는데요 우리 집주인이요 계약금을 안 빼줘요. 돈 없다고. 자기 집이 5채 갖고 있는데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다는 이야기가 힘들다고 하지 정말 힘든 사람은 힘든 말 잘 하더라고요. 그게 보고 알았죠. 야 돈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넉넉하게 삽니다. 넉넉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적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뭘 생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업 가져서 얼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 소비자죠. 제가 아이들한테 특강하면 무조건 듣는 말 선생님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뭡니까? 라는 게 1번이에요. 1번.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도 실력이 있으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떡볶이 해가지고 1,000원 번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병원 했는데요. 빚이 수두한 사람도 있어요. 네. 변호사인데 자기는 맞지 않아주고요. 엄청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통계치가 말해주고 있고. 얘들은 제가 우리 단체에서 10년 동안 봉사활동한 대학생들이 8,000명 되거든요. 8,000명 정도. 근데 이 친구들 삶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좀 특이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고 대학교 만나고 대학생들이 어떻게 취업하는지 만나고 임직원 뭐 교사들 관리자 연수하면 교장 만나고 다 이게 재미있는 특이한 캐릭터죠. 이 세대들을 쭉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알아요. 이게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대학생들이 와요. 근데 우리 대학생에서 봉사활동하면 면접도 유리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인성인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시골에 가서 어려운 애들이 봉사활동했으면 이런 것들 하면 면접에 가산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취업하면 찾아와요. 대표님 저 이번에 취업했습니다. 면접 때 9이야기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막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밥 한 끼 사서 그래 열심히 해라 보내죠. 그러면 서로 바쁘니까 잘 못 만난단 말이죠. 만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어느 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딱 2종류밖에 없어요. 2종류밖에. 그럼 제가 애연해요. 너 1년 뒤에 찾아와가지고 대표님 저 너무 불행해요.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이야기 할 거라고 제가 애연하거든요. 제가 80%를 맞춥니다. 이 친구가 딱 올리는 2개 사진이 뭘까요? 네, 맞죠. 맛집 사진. 하나는 여행 사진이에요. 이 친구가 눈 깨서 가장 시간이 오래 보는 직장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즐겁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 생산했습니다라고는 하지 않고 여기는 지옥인 거예요. 인내고 버티고 참고 연차 써가지고 마약 맞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버티고 죽을 것 같다가 또 마약 맞으러 가야지. 이게 질문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를 위해서 뭘 생산할 것인가, 뭘 만들어낼 것인가 생산자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적 질문. 근데 이해 잘못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키웠어요. 보실래요? 여러분들 기억해 봅시다. 저희 부모님 그랬거든요. 물건을 내다 팔진 않았지만 부모님 어머니께서 야 인간이라는 게 몸을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빵이 먹고 싶다면 어머니께서 쳐가지고 기억나시나요? 네모난 후라이팬, 양면, 카스테라 만들어 주셨어요. 콩물이 먹고 싶다면 콩을 뿌려가지고 갈아주셨어요. 양말이 빵꾸 나면 꼬매 주셨어요. 근데 요새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빵 먹고 싶어. 좀 깨어있는 엄마들은 생각 이마트 가가지고 콩물 뭐냐면 집에서 할 수 있던 생산활동들을 모든 걸 자본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인식이 요새 아이들 그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학교 교사도 바꾸고 싶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살아가면서 부모의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이 본 단위 행동이 카드 긁는 거. 산후조리에 나오면서 엄마 카드 긁는 모습을 보고 나오네. 그래서 아이들 질문 자체가 다 소비자적 질문이에요. 페이다타임. 얼마 벌 것인가? 얼마 벌어야 얼마 쓸 수 있다. 이런 삶을 쓰기 위해서 얼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진로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진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질문을 바꿀 때부터. 왜냐하면 얼마 벌겠다는 질문을 갖고 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돈 많은 직업 가면 끝나는 거지. 대기업 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업하면 진로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이 질문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게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자기 내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학교에서 이렇게 막 노자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정말 좋다고 봐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게 뭔가 유형의 생산물이 아니라 어떤 부모들은 가족끼리 봉사활동하죠. 그럼 애들이 인간이라는 게 뭔가 몸을 써서 누군가를 만들 수 있고 이거 봉사라는 건 무형의 생산적인 생산물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강추해요. 뭐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같이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거 아이들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간이라는 게 몸을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걸 바꾸지 않으면 저희 단체 대학생들이 8,000명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대학부터 지방대까지 싹 거쳐 올라갔거든요. 이 질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을 잡은 친구들은 100% 불행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심지어 제 단체에 미국에 있는 아이비 그레이에서 어느 애도 있어 봉사활동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 친구조차도 이 질문이 바뀌지 않으니까 불행해해요. 진로의 시작은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집에서 바꿔줄 것인가 그 시작입니다. 아셨죠?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거 됐고 우리가 이제 진료라는 건 내가 아닌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체크했고요. 또 직업은 구체성보다 방향성이 먼저다. 그리고 정보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 그리고 평균화의 패러다임 벗어나셔야 된다. 네 번째는 질문을 바꿔주는 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나요? 이 질문 이렇게 재밌는 질문이었네요.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없으시죠? 네네네. 네. 네네. 네네.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네네. 네. 아, 전혀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애들은요, 제가 출장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어제 제주도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번 달만 제주도 이번 2주 동안 제주도 3번 왔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갔다 오면 선물부터 해야게. 아직 어려요. 4살, 6살이라 가지고. 네네.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네.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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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하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류가 출근하냐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저희 단체에 오면 엄청 행복해합니다. 거기는 지옥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연차 같이 쓰는데도 우리는 한 번도 묻질 않아요. 연차 왜 쓰니 묻지 않아요. 그냥 써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해하고 하는데 이제 처음 이게 첫 직장인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힘드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불행하다 그에 따라서 좀 이렇게 뭐지? 제 스타일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지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절반 아니고요. 왜냐면 불행한 친구들이 많이 나갔어요. 현재 스코어는 한 3분의 1은 행복한 것 같고요. 한 3분의 1은 불행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조금 이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원래 옛날에는 더 많았었거든요. 나갔어요 다. 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좀 노력해요. 예를 들면 뭐 저희는 5시 퇴근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줄여가고 예를 들면 추석도 뭐 연차 쓰는 눈치 보이잖아요. 추석 그 우리가 목요일 뜨시나요? 그죠? 수요일 뜨시나요? 그럼 화요일 날은 다 같이 연차 쓰자, 다 같이 쉬자, 막 이런 것들 좀 하려고 노력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그래요. 네네 많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 네네 애국자시네요. 3명이시니까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아우 네. 네. 이거 좀 아닌데, 저는 첫 번째는 7세 이하까지는 문자 교육 안 시킨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이건 두뇌 과학도 입증된 거예요. 7세 일 넘어서 문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숲으로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숲으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건물이 없어요. 네. 그냥 날마다 가가지고 흡하고 놀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안학교를 보낼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실제 공교육이 정말 좋은 것도 많거든요. 특히 저는 뭐 이 알아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믿음이 저는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대안학교 보낼 생각은 없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하튼간에 말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 전문가는 저는 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렇지만 학교 가기 전까지는 어떤 교육보다는 자연에서 좀 함께하고 좀 뭔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렇게 벌레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딸은 이래요. 죽이지 마 생명이야 이렇게 해요. 6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고 또 하나는 잘하진 못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항상 반대 생각하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생각하잖아요. 팬들 말 안 되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잖아요. 저는 반대 생각해요. 이 아이가 저를 더 사랑한다 생각해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중이 제 머리 묶고 있듯이 저도 막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림책 꼭 읽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언어는 배우는 언어 말고 들리는 언어 교육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언니 오빠들 오잖아요. 그럼 꼭 같이 가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외국에서 친구들 오면 꼭 같이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되는데 시각은 조금 이렇게 좀 아시아나 세계로 가길 좀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우리 친구들이나 뭐 같이 일하는 사람 들어오면 같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다른 언어도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세상에 다른 언어도 있는 이런 느낌들을 주려고 해요. 7세 전까지는 절대 교육을 안 시킨다.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잘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네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에너지가 있으셔가지고. 네. 네. 네네. 네네. 네네네. 네. 네네네. 네. 네. 음.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이 되고 경주만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잘하는 거 안다. 대신 이걸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는 꿈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잠재적인 꿈이라는 표현을 항상 써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 내가 이걸 세상에 다른 아웃풋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사실 진료에서 중요한 건 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해석해가지고 이걸 내뿜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 개인적 용어로 저는 내적 힘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뭐 자존감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적 힘이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진료 교육의 80% 70%는 이걸 키우는 데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어떤 정보들이 너무나 작고 협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진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위험한 아이들이 이거 닫아버리는 거. 나는 이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정보 멘토를 할 때도 저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이미 저장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제일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사상 누각이다. 모래에 성사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거 무너졌을 때 오늘 충격감이 엄청 크고 또 나는 이 사상 누각이 여러 번 무너져야지만 이 아이들이 승도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진로 교육 핵심은 아이들의 자존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너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 진로 교육 굳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진로 교육은 두 가지에 집착돼 있어요. 하나는 진단지, 자기 이해하는 것. 자기 이해는 진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정보 주는 건데 이것도 고상한 정보만 주는 거. 이 두 가지에 꽂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 교육 핵심은 이 아이의 마음을 키우는 거. 이게 7, 80% 가고 나머지 자기 이해와 이거는 진로 정보는 10에서 20이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 스스로 그걸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있는 거. 근데 저는 어떤 아이가 어떤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절대 말하진 않아요. 열심히 해. 대신 열어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접촉시켜 주는 것. 그 아이가 뭘 했을 때 이걸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열어둔 채로 다른 거에 접촉면 늘리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한번
아무튼 뭐 생각보다 긴 시간, 짧은 시간,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만나서 제 얘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